2019년 10월 3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수의 딜레마. 잘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은 범죄 혐의 이걸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남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으면 자기는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 생기는, 왜 그러냐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각종 증거인멸에 개입한 김경록 씨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경록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다, 조범동이 세입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의외로 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서 이 모든 증거인멸 행위를 김경록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했다고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까? 이렇게 좀 황당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를 종합해보면 김경록 씨와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의 공범입니다. 공범으로 볼 수도 있고 정경심 교수를 교사범으로 보고 실제 집행한 사람은 김경록 씨니까 이제 주범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형은 어떻게 누가 그러면 더 강하게 처벌받느냐? 그거는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번 경우 같으면 사실은 김경록 씨의 경우에는 자기의 VIP급 클라이언트죠. 정경심 교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지시를 따른 거,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8월 27일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기저기 뭐 한 30군데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압수수색했죠.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김경록 씨를 불러서 8월 28일이죠. 바로 다음날 방배동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를 합니다. 이 2개를 교체할 때 김경록 씨가 그 집에 가서 교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때 뭐 설렁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시켰는데 그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있죠. 아들도 집에 있었는데 자기는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서 다른 거 사 먹고, 그 바람에 자기하고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렇게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뭐 거기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8월 28일이죠. 깜짝 놀란 거는 이제 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8월 31일, 그러니까 사흘 뒤죠. 사흘 뒤에 또 정경심 교수가 야, 동양대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정경심 교수를 태우고 이 김경록 씨가 운전을 해서 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밤 10시 넘어서 동양대에 도착한 게 밤 12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서 거기에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가져갔는데 하드디스크가 맞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지우려고 아마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용량이 많고 뭐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럼 아예 통째로 들고 가라, 이래서 통째로 들고 와서 자기 차 트렁크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런 걸 다 같이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조국 씨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이죠. 9월 6일. 이 당시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있던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한테 전화를 해서 야, 그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들고 켄싱턴 호텔에 갑니다. 가서 방에까지 올라가서 그 노트북을 이렇게 여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경심 교수가 휴대전화 공기계, 그러니까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2개를 꺼내서 그 중에 1개에다가 이 유심칩을 어떻게 갈지? 어떻게 빼지? 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심칩을 빼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카운터에 내려와서 무슨 핀 같은 거 그런 것까지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모든 것이 다 김경록 씨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김경록 씨의 죄가 무거워지죠. 그리고 9월 6일 노트북은 그 노트북 가방이었지 그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 김경록 씨가 했다고 하니까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김경록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황한 것이 아니라 황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황과 황당의 차이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김경록 씨도 보다 더 자세히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경감해야 되니까. 아마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경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사실 나는 VIP 고객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내가 이게 범법행위인지 알면서도 내가 해준 거지. 내가 그걸 왜. 근데 제가 보기에도 김경록 씨는 이런 범행을 할 동기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기가 왜 그 증거인멸을 합니까? 증거인멸을 할 필요성 그거야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8월 27일 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니까 아 여기도 이제 곧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없앤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법정에 가도 판사도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또 조국 장관의 조카 조범동 사이에서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범동의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럴 줄은 알았다. 예상은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조범동이 짓고 있는 그 범죄 혐의를 나한테 더 씌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이. 그러니까 조범동 씨 변호인은 그럴 줄은 알았지만 막상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시민의 알릴로우에서도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는 얘기 했었지만 사실은 친문 패널들 상당수가 정경심은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피해자 논리거든요. 피해자 논리. 그러니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주변과 친문 패널들 사이에서는 아마 그게 무슨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지 피해자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경심 교수의 죄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검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야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범동이 화가 난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조범동의 입장은 그러나 정경심 교수 측과 뭐 싸울 생각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범동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좀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조범동은 지금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경기도 어디에 있는 본인의 한 15, 16억 원 정도 되는 이 집을 해외에 도피했다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압류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모 씨라는 사람 이름으로 가계약을 들어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가계약을 하고 그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3자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하자마자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민모 씨가 가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아마 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고서 팔아버렸으니까 그 재산을 결국 은닉한 게 되는 것이죠. 숨긴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어쨌든 조범동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가볍게 하고 본인 돈을 아마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여러 가지 지금 꼼수를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다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다 조범동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그게 아니다, 나는 뭐 정경심 교수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조범동도 지금 구속돼 있죠. 정경심도 구속돼 있죠. 김경록 씨 하나만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한테 뭐 이런저런 그 말을 맞추게 할 가능성? 지금 현재로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결국 자기의 죄를 낮추기 위해서 있는 사실을 거의 그대로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다소 혼선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그러면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상대방의 시시콜콜한 것, 검찰이 그동안에 간과한 것까지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줄이려면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자기가 아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짜맞춰 보면 그림이 보다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그 짜맞춰서 서로의 진술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추궁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죄수의 딜레마 상태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진술들을 다 모아서 법정에 가도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판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하냐, 판사도 뭐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 뭐 흔히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하냐 하고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면 제가 추정컨대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바로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동기, 그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아니면 김경록 씨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 조범동과는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돈을 주고받고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수익, 그게 뭐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한테 1억 5,800만 원이 2017년 2월 즈음에 넘어간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범동이 횡령한 돈 중에서 10억을 정경심 교수한테 전달해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횡령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10억 원 이상씩을 주고받고 투자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서로 그게 저 사람 돈이다, 이렇게 조범동은 정경심 교수가 뭐 어찌어찌 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정경심 교수는 아니 나는 그냥 투자했던 돈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두 사람을 뭐 대주신문해도 좋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각자의 진술을 받아서 법정에 제출을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요즘에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 그게 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검찰의 막판 수사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